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규일전 특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일전, 말이 신규일전인데 저희 이제 기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출만 풀이를 하는 건 아니고 기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도 이제 같이 하겠죠. 특히나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기본이라든지 심화라든지 이론적인 수업을 한 번씩 해 보셨고 또는 시험을 한 번씩 봐 보셨고 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나가기 전에 약간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모든 수업이 다 그렇듯이 상투적인 얘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전략적으로. 왜냐? 여기서 시험을 봐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또는 이 시험을 봐본 분들도 있고 다른 시험을 봐본 분들도 있지만 하나의 과목만 공부를 해도 그 과목 내에서 어떤 챕터가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챕터가 내가 잘 풀고 점수가 잘 나오고 내가 관심이 있고 또는 어디가 어렵고 이런 거가 다 달라요. 근데 하물며 과목이 많은데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이 나한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행정사 시험 공부하실 때 내가 잘하는 거,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과목인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잘 못하는 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이게 어떤 과목인지 잘 체크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제가 기본 시간에는 이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5월이죠. 5월이어가지고 100일 좀 넘게 남았습니다. 한 110 며칠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100일 넘게 남았으면 충분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조금씩 다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해요. 근데 뭐 설령 지금 시작한 사람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뭐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유가 넘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영악하게 하셔야 돼요. 약간 영악하게 똑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쁘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항상 과목 공부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인가 또는 내가 못하는 거를 보완해서 점수를 채울 것인가 또는 내가 못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것인가 내가 잘한다면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험의 조금 똑똑한 수험 생활을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점수도 그렇게 다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 있겠죠. 아주 극소수. 그런데 그 극소수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공부를 한다?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꼭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라는 건데 우리가 하는 법은 법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죠.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실차법이랑 절차법의 형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법에서 얘기를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 거죠. 실체법이 뭔가요? 실체법의 대표적인 예. 민법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실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절차법은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도 다 절차법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이름이 절차법이잖아요. 행정절차법. 무엇을 해라. 며칠 안에 해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법이거든요. 근데 모든 법들은 어차피 실체법과 절차법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하나만 오로지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실체법 얼마, 절차법 얼마 비율로 돼 있는데 뭐 민법 같은 것들은 실체법의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런 법들은 저희가 절차법인데, 그런다고 해서 절차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실체법적인 형태가 뭐가 있나요? 어떤 조문이 있나요? 원칙 조문들 있잖아요. 원칙 조문들. 원칙은 절차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민법도 야 신의칙에 따라서 사법 행위를 해라 라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도 어쨌든 간에 실체법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절차법적인 형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실체법적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실에 관한 파악이라든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조금은 필요해요. 얘기를 나눠야지 좀 알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절차법은 예를 들어서 10일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10일을 초과해서 내야 된다. 1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게 아니에요. 절차라는 거는. 절차라는 게 7일로 정해졌으면 7일로 정해진 거고 10일이면 10일이고 30일이면 30일이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에 대한 이해는 그럼 무슨 이해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법 구조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여기는 7일로 해놓고 여기는 10일로 해놓고 이 절차 만들어 놓고 저 절차 만들어 놓고 이래 놨는데 그거 왜 만들어 놨냐? 아, 목적이 이러하니까 예를 들어서 처분의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 두고 아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놨구나, 아 그래서 저거 만들어 놨구나 하면서 어떤 절차들이 형태적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절차법의 이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반드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행정사법들이 민법 빼면은 심판법도 절차법이에요.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 이름도 절차법이잖아요. 다 절차법들이에요. 사무관리론도 사실 절차법이에요. 사무관리론에 판례 있나요? 없어요. 다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법조문만 암기해서 가면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차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법조문만 떡 가서 이제 쓴다. 그러면은 조합이 안 돼요. 내가 암기한 그대로의 문구라든지 모의고사 질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게 그대로 나오면 정말 잘 쓸 수 있겠지만 실전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서 차별이 날 텐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암기한 게 이제 전제가 되고 나서부터겠죠. 그런데 구조가 그래서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있고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때는 저걸로 가고 저 때는 이 절차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암기를 하면은 정작 열심히 암기는 돼 있는데 아는데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좀 잘 이해해 주세요. 구조를.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왜냐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언제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셔야 돼요. 거꾸로. 하나하나 이거 예를 들어서 뭔가요? 제3자 정보 제공할 때는 어떤 그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 개인정보 처리할 때는 어떤 조건이, 이거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힘듭니다. 근데 나는 능력이 돼.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암기해서 답안 쓰셔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절차법에 대한 이해는 약간 구조에 대한 이해다라고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암기하셔야죠. 암기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암기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두 문자 안 딴다. 나는 문장 하나하나 통으로 다 외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론만 공부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문자 따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저도 두 문자 그렇게 많이 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들 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뭐 두 문자를 따서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잘 암기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쓰십시오. 왜냐? 1차는 안 써도 됩니다. 1차는 안 써도 돼요. 왜? 객관식이니까. 근데 주관식과 객관식은 똑같은 문제를 내도 난이도가 한 두세 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 어떤 실마리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실마리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특히나 사례형 문제는 판례를 각색을 해서 판례를 거의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판례 보면 대충 좀 느낌이 와요. 실마리가 조금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약술도 많이 나옵니다. 약술이 객관적으로는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술이 더 어려워요. 한 줄 쭉, 야,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실마리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객관식은 실마리가 많죠. 보면은 대충 그냥 뭔가 그냥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도 찍으면은 좀 맞아요. 객관식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주관식은 그런 실마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흰 백지에다가 답을 써야 되는데 써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이 나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막 휘말아치고 있는데 손으로 산출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아무리 좋은 파일 내가 지금 만들어놨다고 해도 프린터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말짱꽝이에요. 프린터에 인쇄기 기능이 뭐 고장났던지 아니면 잉크가 지금 다 말랐던지 그런 말짱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써보면서 암기하시고 써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금은 조금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 들어가고 하면은 시간이 몇 분인가요? 저희 행정 절차 론만 시간 몇 분 내로 써야 되나요? 50분이죠. 50분 내로 이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차 잡는 거 다 플러스 해가지고 한 이제 45분 정도 컷으로 막 이제 써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만약 나는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 법 답안지를 이렇게 논술형을 써본 경험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볼 때는 어때는 시간 맞춰서 잘 보시고 시간 나실 때 반드시 완성을 시켜야 돼요. 답안지를.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남성분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원RM 아시죠? 원RM. 최고로 들 수 있는 무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500, 3대 500, 4대 500, 막, 뭐 3대 400 막 이 정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남성분들은 헬스장 갈 때 그 3대 측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컨디션 조절을 하고 가거든요. 자, 다른 얘기로 해볼게요. 매일 헬스장 가서 3대 측정만 해요. 그러면 무게가 늘까요? 안 늘어요. 무게가 늘려면은 늘기 위한 뭐 근지구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러한 뭐 유연성도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3대 측정했을 때 나 저번에 400이었는데 지금 445 올랐네. 이런 게 되는 거지. 계속 그냥 오늘도 3대 측정하고 내일도 원RM 들고 모레도 원RM 들고 하면 계속 400 이래요. 근데 오늘 컨디션 좋아. 그러면 한 410 맞는 거예요. 나 늘었나 봐. 근데 다시 하면 또 400이야.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컨디션 안 좋아. 그럼 390으로 떨어져. 이런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열심히 한번 써서 시간과는 무관하게 내봐야지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100날 봐봤자 실력 안 늡니다. 늘긴 늘겠죠. 엄청나게 많이 보면.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몇 번 보나요? 100번도 안 봐요. 100번이 뭔가요? 뭐 10대 번 한 보나요? 그러면은 그걸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 때도 다 그러잖아요. 수능 때도
오답 노트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를 보면서 그 틀린 거 주변에 있는 이론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해를 해라. 이러려고 오답을 보는 건데,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문제만 계속 풀어. 그러면 모의고사 예를 들어 50점 과학 물화생지 막 해가지고 50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점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안 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음미하고 정말 내 최고의 퍼포먼스로 실질적으로 내 답안의 이 퀄리티를 향상시킬 만한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제 불안해. 시험은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때 어쨌든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못 맞추면은 내 퍼포먼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망해요. 점수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답안이라도 반절뿐이 못 썼어. 그러면은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맞춰보는 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놓고서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답안지를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 좀 거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9점이다. 그럼 60점을 만들기 위한 그 1점을 늘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오늘도 59점인데 내일 또 모의고사 보면 똑같이 다 그냥 59점이에요. 내 실력은 59점에서 계속 멈춰 있다가 운 좋으면 60점 받는 거고 운 나쁘면 58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기출 풀이를 할 건데, 기출 문제는 제일 좋은 모의고사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실제로 출제위원들이 낸 거니까. 다만 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다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이것만큼 좋은 모의고사는 없어요. 그 어떤 강사나 교수도 이것보다 더 좋은 모의고사 못 냅니다. 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진짜 시험은. 근데 진짜 시험 내는 사람들이 이건 낸 거기 때문에 지나간 거지만, 그래서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내용은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기출 내용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실 오늘 수업은 썩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시험이란 것도 경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12년 동안, 이제 올해가 13회죠. 12년 동안 시험이 12번 치러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향이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꽤나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문제를 보면은 오히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이렇게도 나왔구나 하면서 그때 나온 것들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리마인드 하면서 체크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는 약간 경향과 요즘 최신 경향과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 뭐 보면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한 2년 전에서 3년 전 모의고사가 제일 좋은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모의고사다. 왜? 우선 경향이 비슷해요. 근데 왜 작년 거는 아니냐? 작년에 나왔으니까. 반복해서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같은 경우의 거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향도 맞고 거기에 이제 중요도도 좀 있고 거기에다가 기출문제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말 맨 마지막 마무리 뭘로 하면 되나요? 그러면 한 2년 전? 3년 전? 그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전 그게 제일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는 1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전엔 이렇게 나왔구나, 예전에도 이게 중요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2013년도 1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론. 자, 1번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행정절차법의 공청회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를 사례형이라고 하나요? 약수령이라고 하나요? 문제 유형을. 약수령이죠.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쭉 그냥 나열해서 쓰시면 돼요. 자, 답안지 쓰실 때
이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답안지 쓰는 법도 알아야겠죠. 문제가 어쨌든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유형이 있죠. 사례형이랑 그 다음에 약술형이 있는데, 법 답안지의 FM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형은 판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의 값이 A로 바뀌고 을이 B로 바뀌고 이렇게 그냥 살짝 각색돼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판례의 법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취소인데 무효, 그냥 취소인 거 무효로 하나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바꿨다고 엄청 논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판례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쓰실 때 목차 말씀드릴게요. 로마자로 씁니다. 제일 큰 답안은 로마자로 써요. 나는 로마자로 안 쓰고 그냥 아라비안 숫자로 쓸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FM을 로마자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점을 써요. 논점의 정리, 문제의 정리, 논점의 요지, 그냥 논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나 지금 아래다 뭐 쓸 거야. 왜? 지금 이 사례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들 쓰시면 되죠. 흔히 말해서 문학 판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점이에요. 안 쓰셔도 돼요. 언제 쓰면 되느냐? 학설 쓸 때 쓰십시오. 학설 쓸 때 쓰십시오. 왜? 학설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학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문제점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몇 가지 없어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절차적 하자의 치유,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이 정도만 문제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 행정절차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위법한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거 쓰면 돼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끝. 그 다음에 학설. 학설도 우리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절차 위반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의 효과가 되겠죠. 그거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학설 나오는 거 딱 두 개뿐이 없었습니다. 물론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도 있긴 했는데 기출된 거 또는 좀 더 이제 중요한 거로는 나머지 두 가지였죠.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하면은 치유 시기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학설은 그거 두 개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론에서는. 그 다음 판례. 판례가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검토 안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법조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 있으시면 문제점 잘 쓰시고 시간 있으시면 검토 잘 써도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들으셨겠지만 법 답안지는 근거가 생명이에요. 근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례를 내가 보고서 야, 내 생각엔 이래.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수필이에요. 수필. 답안지가 아니라 수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근거들이 여기 본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학설. 학설 뭔가요? 내가 아니라 저명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내 생각이 아니라 저명한 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판례. 판사분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법조문. 당연히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빙성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본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내 답안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런 게 흔히 말해서 허접해. 근데 막 사안에 적용해 내 이야기를 막 써.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써놔. 그러면 그거 점수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안의 적용 또는 사안의 뭐 검토 또는 뭐 사안의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썼던 내용들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사례에다가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 뭐 적법하다, 무효이다, 취소이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형 문제의
구성이에요. 답안지 구성. 약수령은 어떻게 되느냐? 약수령 별거 없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다 저는 약수령도 논점 정리 그 다음에 뭐 본론 이제 법주문 학설 판례 학설 판례 그 다음에 사안 이렇게 쓸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대신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요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별로예요. 요게 좀 더 괜찮아요. 좀 더 법 답안지처럼 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령, 서론 이제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할 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서론에 뭘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본론이 최고겠죠. 약수령 딱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물어봤잖아요. 공청회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공청회에 대해서 쭉 쓰면 됩니다. 서론 뭐 쓸지 모르겠다. 안 쓰셔도 돼요. 결론 뭐 쓸지 모르겠다.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답안을 산출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밑밥이란 게 깔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이 그런 역할을 조금 하겠죠. 이제 그런 좀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 보면서 답안 이렇게 한번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논점 정리에 대해서 진짜 다들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논점 정리 잘 못하겠다 하면은 보통 한 3줄에서 4줄, 길면 5줄 쓰는데 자, 논점 정리를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사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건 논점 정리 빵점짜리입니다. 가산점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례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논점 한 3줄에서 4줄 띄세요. 띄워놓고 먼저 본문 쓰세요. 본문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전통지 썼다. 그러면 이거 갖고 오세요. 행정절차법 가로치고 이하법에서 규정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논점도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한번 답안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약술 문제예요. 그냥 공청회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암기를 했는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쓰는가가 플러스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도 밖으로 표현을 못한다. 답안으로 산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냥 다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산출한 게 다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럼 약술이면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한번 그렇게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 서론, 공청회. 그러면은 자,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처음 보통 서론에다가 뭐 쓰냐? 정의. 우리 모든 법들 총 8개 법들인데 뭐 그나마 그 뒤에 있는 법들은 좀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주요 3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타 3법, 마이너한 3법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가 따로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쓰느냐? 이때 쓰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 사례형일 경우에도 사전통지의 의무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을 때 사전통지에 대한 개요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던져주면 훨씬 스무스하게 답안이 산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의라든지 또 뭐 있었나요? 제1조, 모든 법의 제1조는 뭐가 나와 있다? 목적, 법의 목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서론에다가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뭐 쓴다? 공청회 정의 쓴다. 몇 조, 몇 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도, 몇 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조 번호까지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조. 그래서 제2조가 보통 정의였죠.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뭐 이런 것들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어떤 법에서 나왔는지 써 주십시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근거가 없으면은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그냥 내 생각이 우연찮게 법조문과 똑같아. 내 생각이 우연찮게 판례의 문구와 똑같아. 딱 이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판례인지
이게 법 조문인지 어떤 법인지 이거는 써주십시오. 반드시. 근데 내가 정확히 그 조항이 다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것까지 써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1번 문제 보면은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거 정의가 그냥 문제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 답안지에다가 다시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딱 그 최고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 그대로 내면 되지. 뭐 좀 겹쳐진다고 해서 전혀 문제 안 돼요. 대신 뭐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베껴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꼭 그런 이제 자잘한 거 체크 잘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청회는 총 두 가지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공청회 절차 자체,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었나요? 일반적인 공청회 말고 또 뭐 있었나요? 그쵸, 온라인 공청회. 그래가지고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청회, 그 다음에 온라인 공청회. 그래서 온라인 공청회 같은 경우가 독립해서 나올만 하죠. 양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 대표적인 판례 하나 있었죠. 뭐 있었나요? 서울시. 그래가지고 명칭이라든지 그 서울시라든지 뭐 협의회 이쪽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이게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인지 그냥 이름만 공청회인지 이거에 따라서 절차법을 준수해야 된다. 아니다.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그런 판례 하나 있었습니다. 공청회 판례는 그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점짜리거든요. 그러면 몇 페이지 써야 되나요? 40점짜리면. 뭐 한 4페이지 쓰면 돼요. 4페이지 쓰면 되는데 이거 4페이지 어떻게 4페이지 안에 쓰나요? 못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강사님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행정사 초반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볼 거잖아요. 오늘 계속 볼 건데 초반에 보면은 야 이렇게 많은 양을 20점짜리라고? 이렇게 많은 양이 40점짜리야? 이런 문제가 정말 많아요. 약간 좀 체계가 좀 덜 잡혔을 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젠. 자, 있는 내용들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청회의 개최해서 공청회 개최 사유가 있었죠. 중요했었죠. 공청회 개최. 그래서 첫 번째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서 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었죠. 그 다음에는 생안 30이었죠. 생명, 신체, 죄송합니다. 생명, 안전, 건강, 그 다음에 소음, 악취 해서 국민 생활과 관계 있는 환경 이쪽에서 30명 이상 해서 생안 30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게 이제 공청회 개최 사유고 청문 개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청문도 사유가 있었습니다. 청문. 의견 제출은 어떤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사유가 필요 없었죠. 청문이나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은 다 통용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예외 사유.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 한 개입니다. 왜? 공청회는 의견 청취니까. 공청회에 개최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도 의견 청취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청회 안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외 사유 뭐였나요? 총 4가지 있었죠. 긴, 법, 성포였습니다. 긴법, 성포,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 난 그냥 이거 의견 청취 안 해도 돼. 이렇게 포기한 경우, 그래서 긴법, 성포까지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자, 개최 사유가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 그대로. 이거야말로 뭐 이거는 좀 냉정히 말하면 그냥 이제 암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는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된다? 14일. 날짜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왜? 틀리면은 티가 나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야 되고, 대신 재개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며칠? 7일. 이런 것들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재자와 발표자 뭐 이런 것들은 좀 상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온라인 공청회죠. 온라인 공청회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청회와 공청회가 딴 게 아니라 공청회 중에 한 개가 온라인 공청회인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공청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병행 원칙이죠. 무조건 웬만해서는 병행해야 됩니다. 일반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 개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원칙 예외 이렇게 병행 원칙 그 다음에 단독 예외. 근데 단독 예외의 사유들 어떻게 됐었나요? 단독 예외의 사유들 그렇죠? 생안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있었죠. 그래서 생안 30 똑같이 있었죠. 생안 30 생안 30은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쭉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진행 이게 이 온라인 공청회 진행 요 파트 제가 쓴 걸 보면은 엄청 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뭐 게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아 이렇게 좀 축약을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 이거 안 줄였으면은 한 6페이지, 7페이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예를 들어 온라인 공청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원칙과 예외인데 원칙과 예외 줄이실 건가요? 그런 건 줄이면 안 돼요. 절차를 최대한 자르고 해가지고 딱딱딱 이 절차면 된다. 이렇게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축약할지, 무엇을 유지할지, 무엇을 늘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차적인 얘기들, 뭐 며칠, 무슨 뭐 항목, 뭐 통지 항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청회를 물어봤지 공청회 때 뭐 공청회 개최에 대한 통지 항목을 쓰시오 이렇게 안 했잖아요. 통지 항목을 쓰시오 했으면 통지 항목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청회 전체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취약을 해서 줄글 같은 걸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론 해가지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조항 있죠. 그거 쭉 한번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완전히 기준에 딱 맞춘 거거든요. 보통 한 줄에 한 25글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다 맞췄어요. 줄, 글자, 숫자, 뭐 글자 간격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은 한 4페이지 반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줄 빼먹겠죠. 그럼 4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적당한 양인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딱 그게 맞춰진 거예요. 완전히 딱 시험지 그 포맷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 글자가 좀 작으신 분들은 한 줄에 막 30몇 글자, 막 40글자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양이 좀 너무 적어요. 아니,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양이 좀 적게 보여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으면 그 교수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채점자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25글자 내외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문 한번 보도록 하죠.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아, 깔끔하죠? 전형적인 약술형. 자, 그러면은 뭘 쓰면 된다? 2문에서는 뭘 쓰면 될까요? 본문에 뭘 쓰면 될까요? 약술형이니까. 기본 원칙 쫙 쓰면 되죠. 우리 항상 절차법이지만 제가 방금 전에 실제법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실제법의 성질은 원칙들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법에서도 기본 원칙 나오고 절차법 기본 원칙 한번 보고 갈까요? 뭐 있었나요? 총 3개, 3+2 있었죠. 신의칙, 신뢰보호, 그 다음 투명성, 그 다음 이제 혁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도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뭐였나요?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공개해라. 이게 원칙이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았었죠. 엄청 많았었죠. 패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하세요. 그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조사법도 있었고 규제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법에서는 저희가 사후 규제 원칙 이런 거 했었죠. 포괄 규제, 사후 규제 뭐 이런 원칙들 해가지고 총 5개, 6개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다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행정조사 기본 원칙을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본문에. 자, 근데 답지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 원칙, 딱 제가 이 글씨, 이 양이 딱 FM이라고 했죠. 한 페이지 살짝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 페이지만 쓰실 건가요? 아니죠. 좀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원칙은 잘 쓰시되 그 앞에 보면은 행정조사법의 목적이라든지 행정조사의 정의 정도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올 거예요. 깔끔하죠? 딱 사이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려고 정의라든지 목적 규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법의 목적 하면은 글씨가 약간 옅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목적 쓰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은 정의를 꼭 써주세요. 행정조사가 뭔지에 대한 정의 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실효채취 이거 다 우리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서열람, 현장조사,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 이런 것들 우리 그 모의고사가 아니죠. 그 쪽지시험 때 한번 봤었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거 다 나왔죠. 출석 진술 요구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의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의 구조상 이게 하나하나 다 빠져나와서 써져 있는 거예요. 다. 그쵸? 절차에 대해서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론 시간에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게 저희가 지금 원칙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쓰시면은 분량도 딱 6페이지 정도 이제 나오죠. 사이즈. 자, 행정 절차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법상 행정 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 예고와의 관련성의 차이점,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써라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뭐뭐 쓰면 될까요, 이제? 자, 약수를 해서 그냥 목차를 한번 뽑아보자. 자, 뭐 쓰면 될까요? 행정 예고의 개념. 정의 쓰면 되겠죠. 정의 쓰고. 그 다음 대상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줄글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과 대상 막 해서 줄글로 4-5줄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개념. 한 줄을 쓰더라도 무조건 목차를 잡아서 쓰세요. 이런 것들은. 왜? 명확히 약수령에서 이거 써라 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잘 눈에 띄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대상, 또 입법 예고와의 관련성, 그 다음 입법 예고와의 차이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없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정의 정도 하나 같이 써주시면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답지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정 예고의 개념. 이거 행정 예고에 대해서 행정 예고 48조입니다. 48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행정 예고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과 같은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라는 행정 행위를 말을 한다. 어디 나와 있다? 행정절차법 48조에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행정 예고, 입법 예고 관련해서는 항상 원칙 예외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짜 중요했었죠. 기간. 며칠 전에 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했었습니다. 행정 예고는 며칠 전에 해야 되나요? 20일. 근데 긴급한 경우는 10일. 입법 예고는 40일. 근데 자체 벽고는 20일. 이런 것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미 하나 나온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 이거 차이점을 안 썼다? 점수 하나 깎이는 겁니다. 무조건. 왜? 명확하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 해야 된다? 예고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단순 집행이거나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그 다음에 공공안전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예고의 예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입법예고에서도 입법예고의 예외는 총 몇 개 있었나요? 행정예고는 4개인데 5개 있었습니다. 5개. 그것도 차이점이에요. 이따가 그 답지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서는 원칙 예외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예고와의 관계해서 관련성에서 입법예고란 하면서 얘기 한번 써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냥 바로 관련성 쓰지 말고 입법예고란 이런 거야 라는 개념 한번 써주시고,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라고 한번 쓰시고, 이 경우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라는 게 관련성이죠. 왜? 법으로 어차피 지금 행정행위가 예상되어 있는데 예고할 건데, 근데 그냥 입법예고 해버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련성으로 쓰면 되는 거고, 차이점 첫 번째 예고 기간. 그래가지고 행정예고는 40일, 20일인데 행정예고는 20일, 10일인데 입법예고는 40일, 20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예외사유. 예외사유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일 경우 예외사유 원칙 예외 다 안 써도 됩니다. 3가지만 쓰시면 돼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가지고 법령 등의 단순 집행이라든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는 입법예고, 행정예고 다 예외입니다. 근데 나머지 2개가 다른 거예요. 입법예고는 3개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예외 사유는 입법예고의 예외 사유와 달리 정책 등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과 관련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 2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갖고 오는 거는 암기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의견 제출해서 처리 결과를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디는 입법예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통제 안 해도 된다. 처리 결과를, 이런 것들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몇 개를 꺼내 오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예요. 무조건 항목은 독립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 공통점이 되게 약술 문제에서는 그 점수의 차이를 정말 많이 만들어 오는 것 중 한 개가, 약술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불이 타해서 된다. 그러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요런 거 내면 좋아요. 차이점 공통점.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약술한 거, 예를 들어서 행정조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면은 쓰면 돼요. 얼마나 그냥 암기 잘하면은 쓰면은 대충 다 나오거든요, 점수는. 그런데 공통점 차이점은 이건 점수 안 나옵니다. 왜? 우선 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2번째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구조가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암기는 돼 있는데 내가 암기한 거는 공통점 차이점을 암기를 안 해요. 사전 통지의 원칙 예외, 의견 청취의 원칙 예외, 공통점 차이점 교재에 없어요. 그 어떤 선생님 교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법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 라고 하면은 내가 암기한 거에서 여기서 하나 빼오고 저기서 하나 공통점 빼오고 여기서 차이점 빼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요 이해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최근에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체크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길게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좀 여유 있게 할게요. 4번째도 똑같이 약수령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 법정주의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똑같죠. 행정규제 원칙도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의가 어디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다 2조라고 쓰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제2조 해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침익적 처분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거고, 행정규제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거예요. 규정. 법률 규정 또는 조례 규정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법정주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법에 기반해서 규제를 해야지 그거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창설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률에 근거해야 되며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 여기서는 법령이라고 안 나왔죠. 위에 정의는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법률이라고 나왔습니다. 법령 등은 뭔가요? 시행령, 국무총리령, 그 다음에 각 그 장관 부령,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법률은 진짜 법만 있는 거예요. 법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장관령입니다. 장관.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여기는 지자체예요. 이걸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고시는 원래 뭔가요? 고시는 행정규칙이잖아요. 우리 맨 처음 행정규칙에 대해 언급이 된 판례 하나 있었어요. 행정절차법에서. 뭐 있었나요? 행정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위법한 건 아니다. 중국 전담여행사 판례. 그래서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에서 있던 대표적인 판례였죠. 그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원래 법령이 아니에요. 애초에 법령 등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기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고시로 정해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돈에 대한 기준 이런 거 고시에 정해져 있고, 법에 어떻게 라돈 써놓습니까? 법에 라돈 없어요. 그냥 유해 화학물질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고시 몇 번에서 정한다 한 다음에 고시 몇 번 딱 가면은 라돈은 몇 ppm 이상, 이상이면 안 된다, 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해서 총 3개 법정주의 쭉 이렇게 본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특별히 쓸 거 없으면 좀 안 쓰셔도 돼요. 약술에선. 대신 서론은 좀 그럴듯하게 써주세요. 그게 좀 예쁩니다. 답안이.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좀 없어 보여요. 그냥 법정주의 써라 해서 딱 1 법정주의하고 끝났어. 딱 반 페이지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점수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남들 다 쓰는 거니까 그거는 잘 쓰되 서론에서 조금 예쁘게 하면은 이것저것 다 끝내니까 딱 10페이지 첫 번째 줄 나오죠.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만약에 직접 쓰신다. 시간 딱 50분 맞춰놓고 그대로 쓰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한 8페이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약간씩 까먹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글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양이 제일 이상적인 답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첫 번째 시간을 봤는데 내용적인 거는 당연히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경향은 좀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2회차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할게요.